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자, 뭐 꼭 불리하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이름을 사용할 때 좀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 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뭐 어느 글이라고 이름이 사용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의 저 얻기 위한 것이 뭐예요? 선천의 수에서 모자란 것을 후천의 수, 즉 성명에서 그 수의 기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음파로 전한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그 소리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불리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첫째는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의 글, 전에는 뭐 이름을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뭐 1동이, 2동이, 3동이, 4동이, 5동이 뭐 이런 식으로도 지어요. 실제 있었던 이름들 아니에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또 지는 사람도 있고, 뭔가 숫자의 어떤 글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름을 지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의 문맹이 높을 때니까, 글이라는 것은 글을 아는 자들만이 이제 소유했던 시대죠. 뭐, 문명의 시대라고 하니까 멀리 뭐 내다보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60년대 미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문명률이 한 70%에 가까웠던 시기죠. 조금 더 나가서 뭐 이왕조의 말기에 그 암흑기 시대는 거의 한 80%, 90%가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이 지니고 있는 어떤 심오한 뜻도 모를 것이고, 예, 그냥 그저 참 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 지어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어떤 패단이 생긴 거죠. 쓰지 않아야 될 글들도 쓰게 되고, 또 글에 대한 지식이 또 약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이름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참 순박했었어요. 순박했습니다. 얼마만큼 순박했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프랑스의 기자가 프랑스에서 이제 파견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 3년, 4년 있다가 돌아간 기자가 있는데, 그가 본국에 기고한 것을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은 묘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예를 들어서 죽을 지경이 돼도 남의 집을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본국에 송고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말하는 문명국이겠죠. 이제 부자 나라였고 프랑스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할 줄 모르고 참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참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그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에 그 글들이 참 언젠가 신문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사실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 순박하다는 얘기는 정말 순수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글자로는 방향의 글, 방향이나 뭐 계절, 뭐 동서남북이라든가, 뭐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사람을 이름을 들으면 동쪽에 동수,
남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죠. 계절은 추나 추동의 어떤 그 이름을 넣어서, 또 이름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일들은 조금 이제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모양만 내는 글이 있죠. 그러나 그 실속이 없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사나 동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이름 어떤 물건을 가리키고 그 주체가 있죠. 그러나 부사의 글이나 형용사의 글은 알맹이가 없죠. 단 그 주어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 부사나 형용사의 뜻을 지닌 글들은 가능하면 좀 피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어린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우리 한글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이름을 한문으로만 지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면서, 말하자면 예쁜 이름이랄까? 요즘에 이제 그런 추세로 많이 갑니다. 지금은. 많이 가요. 우리의 옛 글을 말하자면 그 순수한 우리의 그 한글에서 찾아서 이름을 이제 말하자면 뭐 한이 뭐 우리가 한이바람 하죠. 그럴 때 한이 하늘을 뜻하는 한이바람 뭐 옵셋바람 뭐 이렇게 그런 그 바람을 뜻하는 이름에서도 또 많은 이름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또 이쁜 모양 내는 글 있죠. 그런 이름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삼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글들이 또 있죠.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에 이제 예능인들이나 그 스포츠맨들의 그 어떤 이름들을 보면 요런 그 나이 어린 글들이 많은데 나이 어린 글의 장점과 단점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오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자신이 반짝 어느 부분에 이름을 내고 그 뒤로는 사라지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요 다음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빛광이다. 빛광, 뭐 빛광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빛광, 이건 빛입니다. 빛광자인데 이 빛광자는 한 번은 광을 내죠. 그러나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이 빛이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남쪽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전을 지나서 이제 한 10시나서부터 남쪽의 기운이 서할 때 아침에 이제 10시쯤이나 그 빛이 남쪽의 빛이 내려오면 이것이 얼마나 그 빛이 지나가요?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이 빛이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빛이 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빛광자의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때의 이름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꾸준히 지속되는 힘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뭐 좋다 나쁘다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 어느 글자 써도 뭔 상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알고 쓰자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놀림을 당하는 글이 있죠. 놀림. 뭐 그런 뭐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으나 예전에는 뭐 쉽게 그냥 개똥이 새똥이 뭐 무슨 소리 뭔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외에 좀 담게 그런 어중간한 말들이 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지어준 거고 그 시대상에 비춰볼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썩 떴고 뭐랄까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법의 관계상으로 그런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뭐 그러다 그런 이름이 아주 나쁘다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놀림을 당하니 가능하다면 그런 걸 좀 피해서 좀 뜻있는 글이나 뜻있는 동사
명사의 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 외에도 또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집안마다의 그 돌림자가 있습니다. 저 돌림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중복이 되는 이름들도 많고, 말하자면 자신이 태어난 선천수에 도움이 안 되는 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림자의 글에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 보면은 일반인들은 이름을 하나 짊어지고 가면 그걸로 그냥 쭉 개똥이 됐든 새똥이 됐든 앞송이 됐든 뒷송이 됐든 자네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양반들의 경우에는요, 이름이 보통 한 작게는 4개, 5개, 6개 이렇게 되죠. 그지 태어나서는 아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살다가 또 정상적으로 이제 청년이 되면은 또 집안에서 어른들이 불러주는 또 이름이 또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급제해서 이 벼슬을 따면 또 벼슬에 걸맞는 이름이 또 만들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보통 작게는 4개, 5개, 6개 이렇게 이름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마다의 어떤 기운들을 그 이름들이 상쇄해 가는 거죠. 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음파의 파장에 의해서 나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의 기운들이 말하자면 설기되고, 말하자면 좀 나쁜 기운이 설기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음역대에 의해서 여러 개가 있다면 좀 좋은 거겠죠.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근데 지금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것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다른 거 없어요? 나 좀 편하고, 좀 남한테 좀 광빨 내면서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럼 나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깜깜한 어두운 속에서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놓고 좀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나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떳떳하게 살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자식들 가르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나 말고 내 자식들이라도 잘 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에게 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세상은 그렇게 이어 내려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형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참 동족 상련의 6.25를 거치죠. 그러고 나서도 참 아주 가난한 나라의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 헤맬 때에 박정희 장군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죠. 저는 과언이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쿠데타라 그러대요. 군인들이 했다고?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언정 나는 5.16 혁명이라고 봅니다. 왜? 박정희는 나라를 다스림에 사심이 없었어요. 사심이. 그리고 오로지 국민들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철저하게 준비돼서 참 우리 대한민국, 아니 옛 고조선까지 올라갈 때까지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단시간에 일으킨 장군이에요. 첫째, 그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고 또 온 국민들이 열망하고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참 어떤 잘못된 충성에 과잉 충성하는 참 그 부하들에 의해서 참 명을 달리하시게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올림픽을 한번 유추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던 그 해에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불과 몇 달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그 올림픽을 한번 치러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참 대유행을 하죠. 당시에 보면 참 우리는 뭔가 참 희망이 넘치고, 예, 막 쭉쭉쭉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되고, 11.6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또 나라의 모든 그 정치의 바람이 참 어디가 종착점이 될 줄 모르는 곳으로 이제 흘러가는 세월이 또 그 암흑의 시대에 들어서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5.18 민주항쟁의 어떤 그 큰 또 이 참 피비린내 나는 또 사건을 또 치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정치의 그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 이제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인데, 전두환 씨가 이제 그 우리에게도 올림픽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IOC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계 올림픽에다 이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내사가 들어오겠지. 내사, 이 나라가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 이제 내사가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또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찬성의 표도 받아야 되겠죠.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국보위라 그러죠. 국보위. 예. 국보위 위원장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IOC 위원을 불러요. 그래서 IOC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각하한테 이제 가죠. 가서 이제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시오 하니까 IOC 위원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얻어야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를 찬성하는 표가 몇 표나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당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보시오 하니까 우리나라 IOC 위원이 책상 위로 손가락 4개를 펴본 것도 아니고 책상 밑으로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펴 보였다니, 얼마나 자신 없는 행동이에요? 4표, 4표. 예, 4표. 그 4표가 우리 표 1표. 미국, 영국은 어쨌든 혈맹이니까 그 2표, 그럼 3표. 그리고 1표는 어디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 둘 중에 하나는 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4표 손가락을 꼽았다고 그때 당시 자신의 의견이 필요를 해요. 대통령 앞에서, 말하자면 국보위 위원장 전두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IOC 위원들이 춘계 하계로 나눠서 한 150명 되는데, 그 중에 반짜람 75표 정도가 하계에 올림픽에 쓰고 나머지는 또 동계올림픽에 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가 나눠져 있으면 75표 중에 한 40표 이상 받아야 뭔가 좀 이 개최지로서의 어떤 그 합격점이 있는데, 꼴랑 4표 가지고 되겠어요? 꼴랑 4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부위원장이 이제 참 신음소리를 내죠. 아하, 이거 참 진퇴양난이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나라 차원에서 이거 망신당한 일인데, 이거 올림픽 치르겠다고 하는데 4표 정도 받는 그것을 예상한다면 세계 나라의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또 당시에 뭐 군인들 말하자면 머리 잘 돌아가는 군인들이 참 많잖아요. 모든 것들은 군대에서 내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는 야 이거 우리 각하가 지금 저걸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안을 내죠. 예, 안을 내는데 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민간 차원으로 돌리는 거죠. 민간 차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을 치르고 안 치르고 그것은 뭐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별 신경 쓰는 일이 아니고 민간인들 차원에서 이제 한번 올림픽을 유치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걸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군부가 장악한 세력들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 민간 주도의 올림픽 추진위원을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필요성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 당시에는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일본은 올림픽을, 도쿄 올림픽을 한번 치렀으니까,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고야 올림픽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올림픽을 서울 올림픽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름을 해서 이제 참, 일본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 당시에 그 1980년대의 나라의 위상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뭐 한 10단계, 20단계 이상의 나라였어요. 나라도 잘 살고, 예, 모든 것들이 참 우리보다 탄탄하고. 우리는 이제 이제 그저 목숨, 응? 먹고 살기 면에서 올라가는 그 중진국 바늘에 겨우 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일본을 상대할 수가 있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민간인 추진으로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인에게 이제 추진을 위원장을 맡기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누가 그래도 좀 만만한 인물이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이제 나라의 부끄러움을 대신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제인들을 하나 좀 물색을 해야 되는 누가 없느냐 해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그 정부에서 찾아낸 인물이 정주영이죠. 정주영이는 이제 만만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올림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하는 게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이 직접 뭐 올림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불러서 준 것도 아니고 문화부 장관이 이제 국장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 당신이 좀 이 수고를 좀 맡겨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정부에게 이제 올림픽 민간 추진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직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민간인 됐든 정부가 됐든 당시에 88 올림픽을 추진함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10명 중에 하나도 안 됐어요. 10명 중에 하나. 네, 그저 그냥 나라의 어떤 창피함을 민간인들이 좀 덮어 씌우는 어떤 작전으로 해서 정주영이가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된 것인데, 정주영은 어떻게 돼요? 뭐 한번 해보지 뭐. 담담하게. 예.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교부에서 말하자면 그걸 받고 이제 한번 올림픽 추진에 대해서 이제 정주영이가 말하는 해압을 한번 정부하고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어떻게나 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림픽 추진위원회 밑에 각 부 장관들, 뭐 서울시장, IC 위원 이런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이제 들어 있는데 이제 한번 회의를 한번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이 당시 장관과 서울시의 국장 한 사람만 꼴랑 2명만 나왔더랍니다. 그럼 당연히 참석해야 될 IOC 위원이나 서울시장이나 각 부 장관들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첫 회의에 문화부 장관하고 서울시 국장 한 사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해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제 5월이었으니까 9월 20일 날 말하자면 이제 바덴바덴에서 그 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 결정을 이제 하는 자리가 바덴바덴에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데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서울시에서 참석한 국장 말은 예산 책정이 된 게 없답니다. 뭐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안 될 일인데 뭐 예산 짤 게 뭐 있냐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예산조차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라의 어떤 그 그래도 위상이 걸려 있는 일인데 민간들이 조직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특별 예산이라든가 신청을 해서라도 좀 움직여 줘야 될 일인데 당시에 총리가 반대론자였어요.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반대 아이고 뭐 하느냐고 우리 안 된다. 일본 이길 수 없다. 우리 어렵다. 뭐 이런 사람이 총리였으니 그 특별 예산이라든가 정부의 각부에서 도움을 줬겠어요? 아예 바탕 자체가 그냥 백지에서부터 시작한 거지. 백지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정경이가 나서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마를 탑니다. 참. 어렵고도 험난한 올림픽 유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요 시간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나 혼자 고립독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건강한 마음으로 하늘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